어려운 출신. 저는 서울 강남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부터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엔 더더욱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장녀로서 어릴 때부터 엄마와 남동생을 돌보고 힘을 보태야만 했지요. 엄마는 청소일, 식당 설거지, 시장일 등 몸이 고된 일자리들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강추위 속 새벽에도, 살벌하게 더운 여름날에도 엄마는 한 번도 지각하거나 일을 거른 적이 없으셨어요. 어린 저는 늘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등굣길에 멀리 바라보곤 했지요. 그런 엄마의 주름진 손과 거칠어진 피부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반지하 집에서는 겨울이면 창틀으로 빗물이 새어들고 밤이 되면 쥐가 드나드는 일이 많아 무서움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름엔 습기가 심해 옷장 속 옷들이 항상 눅눅했고 겨울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겹겹이 이불을 두르고 자야 했어요. 매일 아침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밥상이 둘러앉아 있는 소박한 한 끼가 그나마 큰 위로였죠. 가끔씩은 반찬이 한 가지뿐인 날도 많고 친구들이 도시락을 여러 가지 반찬으로 채울 때 저는 김치와 계란 프라이만 겨우 올려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항상 미안하다 우리 미야. 네가 더 좋은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엄마에게 웃으며 엄마 이것만으로도 너무 맛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듣기엔 평범한 가난일 수 있지만 어릴 적 저에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었기에 힘든 시기도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시장에 들러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나누던 짧은 대화들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항상 공부를 절대 포기하지 마. 네 삶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학원이고 사교육이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치 빠른 아이였던 저는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투정 부리지 않고 묵묵히 어른스럽게 행동하려 애를 썼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 사이에서도 저희 가족은 늘 조용하고 구석에서 소리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엄마와 남동생에게 따뜻함을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동생의 학교 숙제를 봐주고 엄마가 힘들거나 아플 때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장 역할을 조금씩 나눠 맡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부잣집 친구네 집에 놀러 나가면 온갖 기치어가 장난감과 예쁜 새 옷, 다양한 책이 빼곡히 놓인 넓은 방에 부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엄마의 웃는 얼굴과 동생의 장난스러운 제잘거림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죠. 이렇게 부족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억 몸 죄고 학기를 졸업할 즈음 제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늘 공부를 더 하길 바라셨지만 집안 형편이나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두렵고 속상했지만 동생이 아직 어리고 엄마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일찍 어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몰래 울었던 밤도 많았지만 저는 꿋꿋하게 결정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어몽 학교 졸업식 날 모두가 설레는 표정으로 미래를 그릴 때 저는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졸업앨범 속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저만 사회로 곧장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남몰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선 세상에 일찍 부딪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어몽 졸업 직후
저는 본격적으로 구직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경력도 자격증도 없는 19등살의 저를 뽑으려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카페 청소 같은 단기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저는 빠르게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하루에 몇 군데씩 면접을 다녔고 그 중에는 불편한 시선이나 언짢은 소리도 참아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주 잠깐이라도 쉬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면 엄마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며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버텨줘.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다시 힘을 냈습니다. 처음 제대로 일하게 된 곳은 동네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떡볶이와 김밥, 순대를 만들며 하루 종일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발이 통통 붓는 날도 많았지만 조금씩 벌어 집에 생활비를 보탤 때마다 뿌듯함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벽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과 같은 노동을 하다 보니 때로는 얕잡아 보는 손님들이 있었고 알바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업주도 만나봤지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책임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며칠 밤샘을 하면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가 준비해준 따뜻한 밥상에 앉게 되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저는 언젠가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고 싶다는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보다 조금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대형 마트로 이직할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도 도우며 여러 가지 업무를 배웠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는 사회생활의 기본기를 하나씩 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진짜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게 되었죠. 친구들이 대학이라는 울타리에서 청춘을 보내던 시절, 저는 사회라는 거친 바다에 먼저 발을 들였습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좌절도 했지만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작은 결심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와 지하철에서 분식집으로 출근하던 어느 겨울 아침, 우연히 같은 건물 내 물류센터에 입사한 지훈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지훈 씨는 훈훈한 미소와 단정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지만 화려하거나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인사만 건네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눈보라를 맞으며 우산도 없이 집으로 가던 저에게 말없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던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훈 씨는 본가가 병남 울산에 있었고 집안은 어려워 서울에 혼자 올라와 생활비와 등록금을 직접 벌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기에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점심시간 조용한 창가에서 각자 도시락을 먹다가 서로를 바라본 적도 많았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만한 스펙이나 재력은 없었지만 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배어 있고 옷은 낡아도 양말 하나 구멍나지 않게 챙기는 깔끔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이야기를 조금씩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하다 실수로 그릇을 깨뜨려 사장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지훈 씨는 초콜릿 한 개와 짧은 메모로 누구나 힘든 날이 있어요. 오늘 밤엔 꼭 쉬세요. 라고 응원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족 상황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두 동생과 어머니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장남이었습니다. 몇 번은 우리 집에도 초대해 엄마와 동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작은 반찬 하나에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던 성실한 모습에 저희 가족도 그를 점점 가족처럼 대하게 되었어요. 함께 놀러갈 여유는 거의 없었지만 특별히 멋진 데이트 장소가 아니더라도 소박한 저녁 산책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편의점 삼각김밥을 나눠 먹으며 행복은 돈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나눴지요. 큰 소리로 사랑한다, 보고 싶다 말한 적은 없어도 매일 저와 지훈 씨가 서로를 생각하며 보내는 소소한 메시지가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변 친구들이 부잣집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비싼 선물과 멋진 레스토랑을 자랑하는 SNS 게시글을 볼 때면 한편으로 부러움도 느꼈지만 지훈 씨와 보낸 평범한 시간에 더 깊은 감사와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힘든 하루를 털어놓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린 둘이니까 언젠가는 웃을 일이 생길 거야 라며 다정하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내일 당장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 추운 겨울 저녁 지훈 씨가 자신의 얇은 패딩을 벗어 제게 들러주며 난 네가 있으면 충분해 라고 웃던 순간 저는 이 사람과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처지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부유한 연인보다 더 진심이었고 서로의 손을 잡고 버티는 동안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하나마 특별한 사랑이 훗날 저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만큼 순수하고 간절했던 시간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박한 결혼식과 가족에 대한 책임, 지훈 씨와 결혼을 결심하던 순간 우리는 이미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저나 지훈 씨의 가족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에 누구 하나 호화로운 결혼식을 기대하지 갖대 않았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채워졌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대신 작은 드레스 대여점에서 저렴하게 그리고 정장 역시 오래전에 입었던 깔끔한 옷으로 대신했습니다. 사진 촬영도 지인에게 부탁해 회색빛 하늘 아래 동네 공원을 배경 삼아 진행했고 스튜디오 촬영 대신 직접 만든 꽃다발을 들고 두 손을 꼭 잡은 사진 한 장이 우리의 결혼 앨범의 첫 장이 되었어요.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나 유명 연회장이 아닌 집 근처 동네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도 신랑 측 하객도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 친인척과 평소 가까웠던 동네분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이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주었고 저희 두 사람은 그 무엇보다 값진 행복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도 갈 여유가 없어 결혼식 후 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식당에서 소박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지훈 씨는 결혼식장에서 저를 바라보며 그간 힘들었던 만큼 이제 우리가 서로 기대며 살아가자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자고 답했지요. 결혼 후에도 쉬운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양가보도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둘의 작은 가정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지훈 씨는 3남매의 장남으로서 동생들 학비와 생활비도 지원해야 했고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저 역시 엄마와 어린 동생을 완전히 등질 수 없는 현실이라 매달 얼마라도 엄마에게 용돈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한 번은 생활비가 부족해 신혼집에 공과금 납부가 밀린 적도 있었고 쌀이 바닥나면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일부러 골라 사오며 아껴 쓰기도 했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같이 마시는 따뜻한 곡 한 모금,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에 늘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결혼이란 서로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이라는 무게를 나눠가는 데서 진짜 의미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화려함은 없었으나 그 속에는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한 믿음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안타깝게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오히려 저희는 점점 더 돈독해지고 성숙해지는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던 삶이란 따로 떨어진 일상 속 행복이 아니라 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모두가 조금씩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결혼 후 날이 갈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가족의 삶을 지탱해 나가며 오늘도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궁핍한 결혼 생활. 결혼식이 끝난 뒤 남편 지훈 씨와 저는 강남 외곽의 반지하 12평짜리 원룸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아끼기 위해 습한 공기와 햇볕 들지 않는 방도 불평 한마디 없이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집안에는 오래된 싱크대, 곰팡이 핀 벽지, 물이 새는 욕실, 그리고 좁디 좁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시절 저희는 언젠가 꼭 더 나은 곳에서 살자는 다짐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신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달콤함은 현실의 벽 앞에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고 해서 갑자기 넉넉해지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책임질 가족들이 늘어난 만큼 생활은 더욱 팍팍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유공시가 되기 전에 물류센터로 출근했고 저는 동네 시장 분식집과 대형 마트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며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손뼉이라도 칠 법했지만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을 보고 곧바로 한숨 짓기 일쑤였습니다. 지훈 씨는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과 시어머니의 진료비,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고 저는 엄마와 동생에게 조금이나마 생활비를 보태며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변변한 선물조차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중고로 들여온 이불, 친구에게서 얻어온 오래된 밥솥, 중고 사이트에서 직거래한 소형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불평할 시간이 없었어요. 매주 토요일엔 남편과 시장에 가 저녁 때가 다 되어 할인하는 야채와 고기를 몇십 분씩 기다렸다가 사오곤 했습니다. 그나마 신선도가 떨어진 재료들이지만 맛있게 먹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일상이 괜스레 서글프기도 했지만 혼자였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저희는 외식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에도 집에서 라면에 달걀 하나 더 넣고 어쩌다 고구마나 오징어 같은 값싼 간식거리를 구입해 작은 호사를 누렸죠. 쇼핑이나 여행, 멋진 데이트라는 건 먼 이야기였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불 꺼진 방에서 나지막히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분명 더 좋은 날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빈손이어도 괜찮단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만히 등을 돌리면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상심한 남편의 어깨가 작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신혼의 달달함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과 불안, 남모르는 외로움과 책임감에 짓눌린 시간이 더욱 많았습니다. 친구들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면 환하게 웃는 신부들 옆에서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나는 의문이 밀려왔고 SNS에서는 친구들이 데이트하며 올린 멋진 사진이 부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며 가난 속에서 피어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니 사소한 문제도 때때로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누가 전기요금을 더 썼는지, 누가 식비를 감당해야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핑계 삼아 서로에게 언성을 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원래 이렇게까지 힘들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나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더 힘들었던 것은 집안의 책임과 기대가 부담이 되어 종종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가족이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남편에게 생활비를 독촉했지만 저희는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라 매달 실랑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저 역시 엄마와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고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많아 늘 몸이 고단했습니다. 가난 속에 시작된 삶이라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큰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무리하게 일하다 허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병원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파스만 붙이고 며칠 밤을 끙끙 앓던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 역시 감기에 걸리면 해열제 하나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신혼집이 너무 좁아 좁은 방 한 칸에도 옷가지, 전자제품, 동생 부탁 물건, 시어머니가 보내준 김치통이 빼곡히 쌓였고 늘 치워도 금방 어질러지곤 했죠. 제대로 쉴 자리 하나 없는 공간 속에서 그래도 함께 지내는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하루가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에서 네일을 여러 겹 껴입고 전기장판 하나에 둘이 꼭 붙어서 하루를 보내던 날이었죠. 따로 난방은 하지 않아도 서로의 체온 하나만으로도 겨울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뒷골목에서 싸게 구입한 군고구마를 먹으며 미래엔 꼭 해가 잘 드는 집에서 마음껏 햇볕 쬐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향한 애정을 잃지 않았던 건 작은 배려와 지극히 소소한 행복에 서로 감동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급여를 받는 날이면 집으로 오는 길에 1,000원짜리 붕어빵 한 봉지를 사와 저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 저는 힘든 날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투박한 상차림으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곤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반복된 공핍과 피로, 가족에 대한 부담, 사회생활의 냉혹함 속에서 서로에게 화를 내거나 무력감을 드러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불안과 초조로 몰고 온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성취감이 아닌 죄책감을 느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역시 자신을 자책하곤 했습니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이라고 자주 중얼거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시어머니의 생활비 독촉 전화를 받는 날이면 밤늦게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웃어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힘들고 원망스럽고 때론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기념일 대신 낡은 노트에 직접 쓴 편지 한 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는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었고 아주 가끔 찾아오는 작은 행복에 크게 감동하곤 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리 힘겨워도 포기하거나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우린 궁핍 속에서도 사소한 여유와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둘이서 조금 아껴 차 한 잔을 마시는 사치를 부렸고 종종 둘이 마주 앉아 미래를 꿈꾸며 현실을 버텨냈습니다. 언젠가는 해가 잘 드는 곳에서 따뜻한 아침을 맞이하겠다. 서로 더 힘을 내서 가족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자는 약속이 그때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고
때론 무너지고 싶은 심경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궁핍이 곧 불행은 아니라는 걸, 사랑과 희망이 있으면 어떤 격이든 함께 넘을 수 있다는 걸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경제적 갈등이었습니다. 남편 지훈 씨는 장남이었기에 시어머니는 언제나 장남은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말로 들렸으나 점점 그 말이 당신들이 돈을 더 보내야 한다 라는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때로는 월급날만 되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할 거니? 얏값이랑 공과금도 밀렸다 며 걱정 반 타박 반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예의 바르게 이번 달엔 저희도 좀 빠듯해서요. 그래도 최대한 보내드릴게요 라고 답했지만 매달 반복되다 보니 마음 한켠이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에 짓눌려 한숨을 쉬었고 저 역시 생활비에서 시어머니 몫을 떼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은 아들 내외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서 집안 걱정 없다더라. 나는 네가 제일 기특한 줄 알았는데 라는 말까지 듣곤 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저도 없지 않았지만 막상 나가야 할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이니 점점 시어머니의 말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집안을 두고 다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조심스레 이번 한 달만이라도 엄마가 부탁하시는 액수 전부 보내드리면 어떨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친정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속내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동생도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도 엄마한테 용돈 드려야 하는데 매달 이렇게 하면 우리 살림은 어쩌라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 결국 미안해 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저에게 직접 전화해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지. 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 손 내밀면 좀 도와줘. 그게 며느리 마음 아니겠니? 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스럽기도 하고 현실이 답답해서 남몰래 울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요구가 당연하다는 듯 매달 반복되면서 저도 점점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닥쳤을 때 더 큰 갈등이 터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오면 뭐라도 한 상 차려줘야 하는데 내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더 미안하다며 그러니 도와달라 하는 암시를 하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저대로 집안 사정과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들처럼 명절이 즐거워야 할 시간을 저희 가족은 먹먹한 공기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만 집안의 짐을 떠맡기고 두 동생들에게는 책임을 거의 묻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큰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왜 항상 당신만 부담을 져야 해? 동생들도 출근해서 월급 받고 자기 생활도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드리면 엄마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봤지만 우리도 빠듯하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시어머니 역시 장남이 원래 그런 거다며 오히려 저희를 타박하셨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우리 이제 엄마 지원금을 줄여야 할 것 같아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내심 다인한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나 이런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네가 옆에서 부추기는 거 아니냐. 며느리 마음이 그렇게 좁아서는 안 된다고 저를 직접 비난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 역시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돈 문제는 생각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저희 부부를 병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모아온 비상금통까지 조금씩 털어가야 했고 한때는 마트에서 카드를 긁다가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붉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남편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의 전화 패턴에 스트레스를 받아 번호를 바꿀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애틋함보다 생활의 팍팍함과 분노가 앞설 때도 많아졌습니다. 더 어려운 순간은 남편의 동생들이 모처럼 집에 모였을 때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모인 자리에서 너희 오빠가 제일 속 썩여 살림하는 것도 빡빡하다며 틈만 나면 돈을 줄이려고 하니 동생들아 너희라도 도와줄 수 없겠니?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결국 동생들도 매달 소액이라도 조금씩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기대와 압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장남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는 말만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자신감도 많이 잃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시댁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없었고 심지어 친정 엄마에게도 속내를 모두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네 시댁은 그렇지 않다. 그 집 며느리는 진짜 혀부라더라. 같은 소문에 스스로를 자주 비교하며 자책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산더미처럼 쌓인 현실과 시어머니의 집착어린 전화 한 통에 휘둘렸고 때론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서러워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역시 이러한 갈등에 갈수록 무기력해졌고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미안하게 살 바엔 우리 그냥 다 내려놓고 다른 도시로 이사가자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각자의 가족을 위해 기댈 곳 없이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저는 점점 차가워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저희도 힘든 상황이니 앞으로는 적은 금액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단호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끈은 더 팽팽하게 당겨졌고 결국엔 불평함과 거리감만 깊어졌습니다. 가끔 혼자 방에 앉아 왜 결혼이 이렇게 어려워야 할까?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서로 위로하며 우리 둘이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렇듯 금전적 부담과 시어머니의 기대, 부부 사이의 부담이 뒤섞여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지만 저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경제적 힘이 곧 가족관계의 무게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사랑과 이해는 자주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몫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고 남편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안의 감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이해와 용서 사이, 원망과 체념 사이, 그리고 약간의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 덕분에 삶의 진짜 무게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조금씩 더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엔 돈이란 가족을 갈라놓기도 또 엮어주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존재임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돈 때문에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가족관계, 신뢰, 사랑, 책임에 관한 매우 깊은 고민으로 저희 부부의 삶을 오랫동안 흔들었습니다. 금마건이네 민정 오래마. 결혼 생활이 해를 거듭하며 가족 간의 금전적 부담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가는 날서 점차 누적되어 우리 부부의 관계뿐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가게의 빠듯함이 장기간 이어지고 매달 반복되는 시어머니 경제적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 가족의 갈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극한의 지점에 도달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마디 말도 없이 한참을 벽만 바라봤다. 저 또한 집안 살림과 직장의 이중 고단함, 그리고 시댁에서 닥달해 오는 돈 문제에 지쳐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급날, 통장에 들어온 돈이 가족 전체를 버티기엔 늘 부족해서 서로 눈치만 보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 약값도 공과금도 한꺼번에 밀렸다며 이번 달엔 더 많은 돈을 보내달라고 했다. 남편은 점점 참았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크게 한숨을 쉬며 엄마,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달은 정말 못하겠어요. 우리 살림이 바닥나요. 라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 전까지는 어떠한 부탁도 결국 다 들어주려다 밤새 고민과 자책을 반복하던 남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스스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대화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말수가 크게 줄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고 나 또한 친정에 보낼 돈과 시댁에 보낼 돈 사이에서 밤마다 계산기를 들고 머리를 싸맸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이러다 우리 부부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닐지 불안감이 점점 심해졌다. 결국 그해 봄,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한밤중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저는 이렇게 계속 우리들만 부담을 짊어지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다고 먼저 입을 열었다. 남편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들도 성인이 됐으니 모두가 조금씩이라도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직접 이야기해 볼게. 남편은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며칠 뒤 우리는 시어머니와 두 동생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솔직하게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모든 짐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결국 모두 무너진다며 동생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처음엔 오히려 언성이 높아졌다. 장남이 힘들게 버텼던 걸 내가 몰랐겠니? 너희도 사정이 있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어. 한숨 섞인 목소리에는 체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다행히 두 동생 중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도 형한테 미안했어요. 각자 생활도 빠듯하고 형이 고생하는 걸 보고도 제대로 못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자신들도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 시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막내 역시 회사가 안정되면 저도 꼭 도울게요. 형 부부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약속했다. 이 대화를 계기로 시댁의 경제적 부담은 조금씩 분산되었고 나는 정말 오랜만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물론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듯 했으나 예전처럼 매달 날카롭게 생활비를 독촉하진 않았다. 대신 종종 그래도 큰애가 주축이 돼야 집안이 돌아가지 않겠니? 라는 말을 반복하셨지만 나로서는 그나마 더는 억울하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는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나는 내 마음의 변화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면 심장이 조이듯 불안했지만 이제는 내 할도리를 했다는 떳떳함이 있었다. 남편 역시 더는 소모적인 죄책감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부부가 서로 응원하며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거 맞지? 라는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 부담이 분산되었다고 해서 가족 사이의 갈등과 감정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의 잦은 도움 요청에 서운함을 표하며 역시 큰애가 제일 효자야. 네 동생들은 너처럼 못해. 라며 은근히 우리 부부에게 다시금 기대를 돌리는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섭섭함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이전처럼 내 마음을 갉아먹진 않았다. 우리 몫은 충분히 했다는 믿음, 그리고 남편도 같이 우리 가족을 위해 서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후로 우리 부부는 가족 안에서 각자의 몫을 찾으려 계속 노력했다.
몇 번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힘든 짐을 무조건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남편은 종종 동생들에게 형이 그동안 너희 몫까지 감당했지만 이젠 우리 모두 각자 책임지는 어른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꼭 함께 상의하자고 말했다. 그때마다 가족 사이엔 조심스런 신뢰와 배려가 조금씩 생기는 듯 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 남편은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나 또한 불필요한 죄책감과 분노 대신 내 삶, 내 가족을 돌보는 데 마음을 쓸 수 있었다. 마치 오랜 어둠에서 가까스로 터널의 출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다. 한편으론 책임을 나누는 일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라 감정적 짐도 덜어주었다는 걸 실감했다. 누군가에게 무한정 희생만을 기대하면 결국 그 가족 관계는 조금씩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때론 솔직한 대화와 불편한 갈등조차도 결국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라는 것을 우리 부부는 함께 배워가고 있었다. 가끔 밤이 깊어질 무렵 나는 작은 방구석에 앉아 그동안의 시간을 곰곰이 떠올려 본다. 눈물로 얼룩진 많은 날, 억울하고 분했지만 용기 내어 한마디씩 꺼냈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가족과 짐을 나눴던 순간들이 어느새 우리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걸 실감한다. 이제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둘이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남았다.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도 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그 극한의 갈등을 용기 있게 넘겼다는 경험이 오늘의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탱해준다. 이렇게 우리는 마침내 처음엔 무거움밖에 없었던 가족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며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친정어머니의 위기. 가족 모두가 조금씩 현실의 짐을 나누며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폭풍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과 시댁의 기대, 그리고 아슬아슬한 경제적 갈등 속에서도 소중하게 여겼던 친정 식구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겨울, 어머니께서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탓이라 믿었고, 어머니 역시 늘 그래왔듯 엄마는 괜찮다며 자식들 걱정이 들이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악성 종양, 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의사의 말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믿기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저는 당장이라도 병실로 달려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강인하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법 없이 사셨던 어머니가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 쓰러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당장 실감조차 나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술과 애거는 항암 치료를 위해선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설명에 저희 가족은 금세 패닉에 빠졌습니다. 임시로 준비해둔 저축과 조금 모아둔 비상금은 몇 달의 입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빈곤의 무게가 딸인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남편 지훈 씨에게 맨 먼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든 같이 버텨야 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오랜 시간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의 고와 동생들까지 부양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정말 어떡하지? 내가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투엔 무거운 한계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건 시어머니도 친정엄마의 위기 앞에서 전혀 공감이나 배려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 이번 달 몇 주만 시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를 조금만 밀어드릴 수 있다면
당장 엄마 치료비에 보탤 수 있을 것 같다고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도 너희 도움 없인 병원비 못 내. 네 친정엄마도 안 됐지만 각자 사정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차가우리만치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심정이었고 제가 돼버린 것 같은 가족의 무게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저는 본래 하던 분식집과 마트 일을 그만두고 더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가사 도우미, 청소, 파출부 같은 일거리를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기저기 집을 청소하고 밤에는 건물 계단을 닦으며 쉴 틈 없이 몸을 굴렸습니다. 체력이 바닥날 만큼 일해도 쥐꼬리만한 돈이 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남편과 상의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지훈 씨, 나 밤에 일하러 갈게. 엄마 수술비 이번 달이 진짜 큰 산이야. 라는 말에 남편은 대답조차 명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어느새 공기마저 무겁고 서먹해졌습니다. 며칠 후 친정병원을 돌보러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걱정스럽게 엄마 많이 아팠어? 라고 묻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힘없이 미소만 지으며 미안하다, 네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어쩌나 싶어 차마 말을 못 꺼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라는 걸 꾹 참고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딸이잖아. 이럴 때 함께 버티는 게 우리 가족이지. 절대 엄마 포기하지 마. 라고 마음속을 다해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병세는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마다 극심한 통증과 구토, 무기력증이 반복되었고 몸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돈이 부족해 좋은 약을 엄두도 못 냈고 때론 약값을 조금 깎아주는 병원이나 보호자 쉼터를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미리 당겨 쓰고 동생과 저는 사채까지 고민할 만큼 절박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더 이상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볼 여유조차 사치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주변 지인 몇 명에게 빌렸던 돈마저 떨어지자 저는 마지막 선택으로 본격적으로 시간제 청소 도우미로 투입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4군데 집을 돌며 쉼없이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의 사정이 달랐고 잘 사는 집의 아이방을 닦다가 내 어린 시절과 비교해 한심 쉬던 일도 있었지만 엄마 보호자를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가 늘어난 대신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오래될수록 집안 분위기는 안타깝게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역시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긴 했지만 자신의 가족 부담조차 버겁다는 신호를 자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서로 따로 또 같이 사는 듯한 생이별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임에도 위기의 순간에 각자의 친가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 경제적 현실, 시간 배분 등의 문제가 화해하기 어려운 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의 건강엔 뚜렷한 호전이 없었기에 우리는 병원, 집, 일터, 나는 3개의 축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습니다. 저는 바쁘고 지친 몸으로 엄마 곁에 누우면 밤늦게 간병용 욕창 방지를 돌보고 새벽녘이면 다시 청소도구를 챙겨 출근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나는 정점 내 딸이 아닌 어머니의 간병인이자 가족 생계 부양자로 변해버린 듯한 기분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선 너무 자신을 희생하면 나중엔 아무도 남지 않아. 나는 충고도 들었지만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절실히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 나는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힘든 짐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한계와의 싸움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이 정말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저는 내 삶, 내 가족, 더 나아가 나 자신의 존재와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진 것 없이 부족한 채로 남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이 고통과 부딪혀 본 이후론 서로가 서로의 약점까지도 껴안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예상치 못한 친정어머니의 병세는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저는 단 한순간도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훗날 제가 맞이할 또 다른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은 고요한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라린 맛과 불안정한 일자리, 친정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 이후 내 생활은 또다시 불확실한 바람 속으로 던져졌다. 집안의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무거워졌고 기존에 하던 분식집 알바나 마트 근무로는 도무지 늘어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더욱 치열한 노동시장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졌다. 그때부터 내 삶은 철저히 일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아침이 오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고 식탁에는 급하게 삼각김밥 하나와 끓인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놓이는 것이 일상이었다. 대중교통 막차를 타며 구인 사이트에서 알바 모집 공고를 검색하고 조건이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라면 망설임 없이 지원 버튼을 눌렀다. 비정규직, 단기직, 시간제. 이제는 직업이 아니라 하루하루 쓸쓸하게 일꾼을 모으는 곳이 내 두 번째 집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소 도우미와 가사 노동은 시급이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선택한 일이었다. 누군가의 집에 처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낯섦과 불안감, 그리고 주인의 잠깐의 의심 어린 시선은 매번 무덤덤한 듯 내 속을 긴장하게 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다. 낡은 청소도구로 바닥을 닦다가 고가의 장식품을 실수로 떨어뜨려 주인의 눈치를 보니 욕실 타일 찌든 때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 눈물이 핑 돌던 날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견뎠다. 손가락이 까지고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도 엄마의 치료비, 동생의 학비라는 현실의 문구가 나를 매번 다시 일으켜 세웠다. 다양한 집에서 일하며 나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풍경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 높은 아파트에 사는 삶의 사람들은 밝은 햇살과 깔끔한 가구, 시원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풍요로운 일상을 보냈다. 아이 장난감과 영어 전집이 책장에 가득하고 옷방 한켠엔 명품백과 코트가 줄지어 걸려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어린 시절 습기 찬 반지하방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처지를 더욱 절감했다. 가끔은 손에 잡힌 먼지와 땀을 닦으며 만약 내게 그런 집이 있었다면 내 가족도 이렇게 아프지 않고 더 따뜻하게 살았을까? 하고 자문하곤 했다. 반면 같은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동료들의 삶도 마냥 녹록지 않았다. 60대, 70대까지도 불안정한 계약에 매달려 한 달 생활비를 비롯한 손주 학비까지 벌고 있었다. 쉴 틈 없는 노동, 반복되는 근육통,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게 내게도 예외일 수 없었다. 때론 일터에서 이미 젊다고 경계받거나 반대로 경력 없음에 무시당하는 서러움도 느꼈다. 청소가 끝나면 미리 준비해둔 간이 도시락을 청소도구 창고 한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아주머니들과 오늘은 어디가 제일 힘들었냐. 냉장고 뒤는 봄나들이보다 어렵지. 같은 허탈한 농담을 건네면서도 모두의 얼굴엔
고된 생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이 끝나면 항상 비슷하게 횡한 통장을 확인해야 했다.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내일은 조금 더 일찍 구직 앱을 켜고 물리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만 했다. 불안은 늘 일상과 함께했다. 몇 번이나 계약 연장이 안 된다고 통보받을 때마다 나는 밤에 잠을 설쳤다. 새벽에 문자 한 통. 이번 달 청소 일정 줄게요. 3분 쓸 계획입니다. 나는 말을 보는 순간 어쩐지 내 생존 자체가 처음부터 위태로웠음을 실감했다.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오늘 있는 일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 나는 자존심보다 현실이 우선인 삶을 힘들게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런 고된 나날에도 가족 생각엔 몸을 한 번 더 일으켜 세웠다. 친정엄마는 병실에서 자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가 너무 애쓰니 엄마가 미안하다. 라며 손을 만져주었지만 내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반찬 한 번 잘 못해드려도 마음이 무겁고 약값이 모자라면 자책감이 몰려왔다. 하루하루가 계단을 거꾸로 오르는 심정이었다. 남편과는 대화도 점차 줄어들고 서로의 피로와 아픔이 엉켜 작은 오해에도 나의 선말이 오가곤 했다.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나는 굴하지 않았다. 꽃이 없는 자리에도 내 손길로 깨끗함이 남아 남기고 싶었다. 청소 일이 끝난 후 주인 아주머니가 고생 많으셨네요. 집이 반짝거리니 마음이 다 편하네요. 라는 짧은 인사에도 가끔은 깊은 위로를 받았다. 작고 소박한,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일이더라도 내게는 가족을 먹여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가혹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버스가 끊겨 집까지 한참을 걸어가는 밤길. 식은 김밥 한 줄로 저녁을 때우며 무거운 몸으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갈 때 나는 언제쯤 이 긴 터널이 끝날까? 나에게도 햇볕이 비치는 날이 올까? 속으로 되노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얼어붙었지만 다시 그 손에 걸레와 빗자루를 쥐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불안정한 일자리는 내 삶의 경쟁과 두려움을 쉴 새 없이 안겼다. 집에 돌아와 구직 공고를 다시 확인하고 내일은 어디에 지원할 수 있을지 끝없는 고민을 하다가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이면 또다시 일어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조용히 내 삶을 위해 고단함을 끌어안았다. 이런 고된 터널 속에서도 나는 쓴맛도 견디고 순간순간의 작은 행복과 소박한 위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언젠가는 이 어두운 시간이 내 인생의 단단한 뿌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불안정한 현실을 살아간다. 예상치 못한 출생의 비밀, 끝도 없는 가난과 불안정한 노동, 가족 간의 경제적 갈등으로 얼룩진 삶이 어느새 내 일상이 된 지도 오래였다. 어느 해 초겨울, 나는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친정엄마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 가정집 청소, 파출부, 단기 일용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하철 첫 차에 몸을 싣고 새로운 집 청소를 하러 작은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이전과 달리 꽤 넓고 고급스러웠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고 다정하지만 어딘가 예민하게 나를 지켜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낯선 가구와 향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조심스레 지나치며 나는 온 신경을 집중해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청소 중 문득 아주머니는 혹시 손목에 있는 저 점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 라고 질문했다. 순간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내 왼쪽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붉은 반점에 신경이 쓰였다.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 딸도 저런 반점이 있었단다. 아주 어렸을 적 사진에 남길 정도로 뚜렷했지. 짧은 내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고 딸의 어린 시절을 조심스레 꺼내곤 했다. 내 딸은 네 나이쯤이면 어땠을까 궁금한다. 내가 잃어버린 그 아이가 혹시 살아있다면.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과거를 떠올렸다. 내 기억은 언제나 가난한 반지하, 엄마의 굳은 살 베인 손, 아버지 없이 힘겹게 살던 가족의 모습뿐이었다. 내게 출생의 비밀이 있을 리 없다고 애써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하루는 청소를 마친 뒤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어릴 적 이 집 근처에서 실종됐던 기억이나 가족과 떨어진 경험이 있니? 나는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내 딸을 찾고 있다. 너를 볼 때마다 그것이 자꾸 떠오르곤 해. 한 번만 정말 괜찮다면 검사 받아볼 수 있을까? 처음엔 황당하고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내 어린 시절의 단편적 기억들과 지금껏 설명되지 않던 어머니의 오래된 슬픔이 스쳤다. 엄마는 왜 아주 오래된 사진 속 내가 늘 울먹이고 있었는지, 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출생신고가 늦어졌는지, 왜 어린 시절 이사와 전학이 유난히 잦았는지, 그 모든 의문이 머릿속을 채웠다. 며칠 뒤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조심스레 이를 물었다. 엄마는 한동안 묵묵히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네가 아주 어릴 때 우리가 집을 떠나야만 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라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결국 나는 아주머니와의 권유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다. 체열을 하던 날 온몸이 떨리고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라도 정말 내가 잃어버린 그 집의 아이일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껏 내 삶은 무엇이었나? 친정가족의 빈곤과 애환, 엄마의 희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혼돈의 소용돌이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나는 아파트 계단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기다렸다. 아주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맞아, 네가 내 딸이 맞아. 네가 내 딸이야 라고 울먹였다. 나 역시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모든 감각이 멈춘 듯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실종된 후 수년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고 당신은 사회적 혼란과 가족의 위기로 인해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엄마, 그러니까 평생 날 키운 친정엄마는 내게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친정엄마를 마주한 채 해묵은 오해와 사랑, 죄책감을 뒤섞어 울었다. 엄마는 내가 널 훔쳐온 것이 아니라 버림받으려던 널 죄인으로 살았을 것 같아서 라고 고백했다. 너에겐 두 엄마가 있다. 하나는 널 낳았고 하나는 널 키웠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평생의 빚을 안고 살아왔다. 진짜 출생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나는 슬픔, 벅참, 배신감, 혼란, 원망, 그리고 감사가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쪽방촌의 궁핍과 파출부 노동, 엄마의 희생과 따뜻함, 아버지의 부재,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전부라 여겼는데 알고 보니 나는 누군가의 그리움과 눈물, 잃어버린 시간에 산 증인이었다. 며칠 후 손목 반점의 사진과 DNA 결과지를 들고 아주머니,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모였다.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엔 어색했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꼭 안으며 지금이라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의 고생을 이제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친정엄마 역시 한참을 울다 나는 내게 미안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 이제 넌 네가 가장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 라고 했다. 나는 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지금껏 내 삶을 만든 시간 모두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가난, 상실, 노동의 쓰라림이 있었기에 따뜻함, 연민, 용서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출생의 비밀은 내게 충격이었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된 두 가정의 사랑과 이해, 운명처럼 얽힌 인연이 다시 내 인생을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세웠다. 이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길은 나만의 진실로 채워질 것이다. 내 손목의 붉은 점처럼 지울 수 없는 사연이면서도 앞으로의 인생에 따뜻한 의미를 남기는 흔적이 되어줄 것이다. 인생의 전환, 그리고 어려운 선택,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전환되기 시작했다. 내 존재를 애타게 찾았던 생모, 생각지도 못했던 친엄마, 나를 보듬고 키운 양엄마, 그리고 한때 함께 미래를 꿈꿨던 남편 지훈 씨, 나는 각기 다른 새 세계 한가운데에 머물게 된 것이다. 바닥 없는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던 나는 이제 무거운 상실과 새로운 풍요, 그리고 깊은 고민의 파도까지 한꺼번에 마주해야 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내 실체를 확인한 그 집 아주머니, 즉 나의 생모는 나를 만난 첫날 이후부터 그동안의 상실을 메우려는 듯 극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았다. 그녀는 오랜 슬픔의 흔적을 안고 살아온 탓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생애마다 준비한 편지들. 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생모의 손길에 이끌려 낯선 따뜻함 속에 잠겼다. 이윽고 생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관리와 재정적 지원을 모두 내 손에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네가 이제 나의 진짜 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나 기쁘다. 그 모든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구나. 기회를 준 순간 벅참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혹시라도 이 모든 변화가 꿈은 아닐지, 또는 내가 과연 이런 환경과 역할에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럭셔리한 아파트, 반듯한 직장, 뜨거운 가족의 환대.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삶 앞에서 마음은 점점 요동쳤다. 하지만 새로운 풍요가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온 세월 내내 소망했던 안정과 여유였지만 정작 손에 넣었을 때 내 안엔 설명 못할 공허함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다. 그동안 희생한 양엄마, 그리고 검은 머리가 희게 센 남편의 어머니, 힘겹게 버텨온 남동생. 나는 과연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가족이 되어야 할까? 세상에 겨우 한 자리를 얻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것 같은 무거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더 큰 시련은 남편 지훈 씨와의 문제에서 드러났다. 이미 몇 년간 지친 마음과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경제적 독촉, 물질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지탱할 힘을 다 써버렸기에 우리 사이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만큼 멀어진 상태였다. 출생의 비밀을 모두 들은 후 그는 처음엔 혼란과 충격에 말을 잃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대화조차 피했다.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상 허물어진 셈이었다. 가끔은 그의 눈빛에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향한 자책이 번져 있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 시간 고민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고, 아직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서로에게 주는 상처, 더 이상 사랑보단 의무로 버티는 결혼이 앞으로 나와 남편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게 됐다. 진심을 담아 남편에게 말했다. 그동안 함께 고생했고 미안하고 고마워.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아. 이혼이 가치관이 충돌했다. 네가 숨기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모의 격려.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는 양엄마의 눈물 어린 응원. 두 엄마의 온기를 동시에 받으며 나는 이제 진짜로 내 인생에 대해 깊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다시 고민하게 됐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다. 넓고 깔끔하던 집에 정막이 흐르는 밤이면 반지하 습한 방에서 겨울이불에 파묻혀 있던 옛 기억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아침이면 커피향이 감돌고 언제든 조사비서가 일정을 챙겨주며 내게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직원도 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오히려 낯선 불편함이 스쳤다. 나는 어디까지 과거의 나이고 어디까지 새로운 이름의 딸일까?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 가족의 환영과 친척들의 유난한 관심, 동생들의 부끄럼과 두려움 섞인 시선까지 거의 모든 게 새로웠고 그만큼 조심스러웠다. 이 선택의 교차로에서 나는 깊은 고민을 반복했다. 다시 가난으로 돌아갈 수도 영영 지금의 풍요에만 안주할 수도 없는 현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생모와 양엄마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둘 중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댈 수 없다는 이중적 외로움이 나를 덮쳤다. 가끔은 죄책감, 때론 감사함과 서글픔, 오직 나 자신만이 풀 수 있는 숙제가 눈앞에 놓여 있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남의 시선이나 보상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나의 가치와 진심에 충실하려고. 잃어버린 시간 앞에 분노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감사하게 여기며 두 엄마 모두를 존중하면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지키는 것이 내 몫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지나온 모든 가난과 눈물, 아픔과 감사는 그래서 더욱 내 안에 뿌리가 되었다. 나는 인생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진짜 성공, 행복이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하는 순간 찾아온다는 걸 진하게 배웠다. 새로운 길 앞에 선 지금 나는 용기 있게 내딛는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제대로 나답게 살아보리라 다짐한다. 뭐뭐하리, 맘에뭐 좋다오. 끝맺음, 그리고 새로운 여정의 시작. 파란만장했던 삶과 잇따른 시련,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이별, 출생의 반전과 재회의 기쁨까지 모든 파고를 지나 어느덧 한 해의 막이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지난 수년간의 기억을 차분히 차곡차곡 떠올려 본다. 고단하고 서럽던 어린 시절, 쓰리고 쓴 노동의 시간, 서로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으며 주춤거리던 가족의 골목길, 그리고 뜻밖의 진실 앞에서 다시금 세상과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됐던 그 나날들. 어찌 보면 내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웃의 하루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삶의 과제가 더 오래, 더 깊게 내 곁에 남아 있었을 뿐이다. 모진 바람에 맞으며 내게 남겨진 것은 눈물과 상처만이 아니라 끈질기게 살아내는 법, 그리고 타인의 아픔까지도 껴안는 연민과 용기였다. 어머니의 병화는 다행히 기적처럼 호전되었고 힘겨웠던 치료 끝에 예전보다 건강을 조금씩 되찾으셨다.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의 손을 잡고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 나는 내 안의 소녀와 어른 그리고 엄마라는 두 존재를 모두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 수많은 밤을 버텨냈던 힘이 가족 때문이었음을 그리고 이제는 그 고단함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전해졌다. 이혼 후 나는 남편과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건 아니었다. 시간이 훌쩍 지나 서로의 상처가 옅어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시 서려는 노력이 보일 때면 우리는 곧잘 안부를 묻고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 서로에게 남은 복을 빌어주는 사이가 되었다. 언젠가는 나 홀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길 위에서 그 역시 자신의 짐을 훌훌 벗고 편안한 삶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또한 마냥 상처로만 남지 않았다. 오랜 세월 희생과 기대라는 이름으로 엮인 고리가 결국 서로를 구속했음을 이제와 무겁게 반추하며 이해하게 되었다. 서로의 사정과 약함을 다 받아주지 못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미워했던 시간까지 결국 내 안에 관용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명절이면 어색하게라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으며 나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는 대신 조금씩 용서하며 현재에 감사하기로 했다. 며칠 전 생모와 양어머니 그리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이 함께 조용히 둘러앉아 저마다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생모는 내가 돌아와줘서 그리고 많은 걸 잃고도 다시 일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양어머니는 이제는 네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으면서 과거 나를 지탱해온 것이 단순한 혈연이나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을 뼛속까지 실감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건 결국 내 선택과 자세, 그리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다. 풍요로워진 집, 늘어나는 책임, 색다른 인간관계, 때로는 과분한 사치와 익숙지 않은 관심의 불편함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자주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한다. 집안 가득 습기가 차던 반지하방 구석, 볼품없는 저녁 밥상, 누군가의 선한 말 한마디에 울컥했던 바로 그 시간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든 여유와 기회, 그리고 가족의 진짜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다. 나는 이제 남에게 보여지는 삶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삶, 한 번의 실수와 좌절에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 속에서 살고 싶다. 더 이상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맡은 책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됐다. 가끔은 지난 시절이 남긴 상처와 고단함이 습관처럼 다시 내 어깨를 눌러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지금의 삶 또한 언젠가 또 다른 시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겸손, 그리고 어떤 상황도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되새긴다. 빗속에서 함께 우산을 나눠 쓰던 시절, 추운 겨울 가족과 이불을 덮고 서로 온기를 나눴던 추억이 떠오르면 나는 한없이 약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힘을 찾곤 한다. 이제 나에게 남은 길은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다. 아직 완성이나 결론이란 단어보다 시작과 도전이 나와 더 잘 어울린다. 언젠가는 내 손으로 이룬 작은 안식처에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둘러앉고 또 누군가의 절망 앞에 작은 희망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누구나 가난, 아픔, 이별, 성장,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인생의 교차로를 언젠가 마주할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내가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는다. 삶의 끝맺음은 결국 또 다른 출발점으로 이어진다. 위기와 상처가 미래의 더 큰 한 걸음이 될 수 있음을, 사랑받았던 기억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됨을 나는 이미 온몸으로 경험했다. 그리고 이 모든 수많은 아픔과 기쁨, 용서와 감사의 순간들이
앞으로 내 남은 날들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주는 바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돌아보면 내 인생의 가장 빛난 시간은 수없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하루, 그리고 손을 내밀 줄 알았던 순간들이었다. 아프고 쓰라렸던 한 줄기 시련 끝에 마침내 도달한 오늘. 나는 지난날의 슬픔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희망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싶다. 이제 나는 기꺼이 또 다른 여정에 오른다. 한동안 거센 폭풍과 외로운 밤을 지나왔기에 다시금 떠나는 길 위에서 내게 다가올 새로운 만남과 배움, 크고 작은 기적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뒤돌아볼 때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대신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견뎌냈던 모든 순간만큼은 품에 안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내가 기록하는 이 모든 시간이 지나 누군가 내 이야기를 다시 들려달라고 할 때 나는 기꺼이 말할 것이다. 고된 시간 끝에 꽃피운 희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희망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여전히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나는 끝과 시작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생의 비밀을 또 한 번 배우며 오늘도 내일로 걸어간다.